현재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기술자 300여 명 체포로 인해 전 세계가 경악의 도가니에 빠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듯 한국의 주권이 침해당한 상황에 오히려 한국이 막대한 이익을 보게 되었다는 믿기지 않는 소식이 발표되었는데요. 그건 바로 당위성과 명분을 얻고 여기에 트럼프가 제시했던 비밀조항 덕분에 한국은 핵무장을 할 수 있게 되었고 한국은 이미 이에 대한 준비가 전부 완료된 상태라는 백악관 첩보 자료까지 공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백악관 안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데클런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간 미국 정보를 위해 오랫동안 일해왔지만 최근만큼 혼란스러운 상황은 처음인데요. 그리고 그 시작은 그날 저녁 늦게 CNN 화면에 속보 경보가 울려 퍼졌을 때부터였어요. 앵커는 기술 위반 혐의로 조지아에 억류된 한국인 엔지니어라고 큰 소리로 낭독하더군요. 하지만 그 이미지들은 이상해 보였습니다. 공장 유니폼을 입은 동양인들이지 그림자 같은 스파이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중 몇몇은 LG의 새로운 전기차 배터리 생산 라인을 감독하기 위해 조지아주로 온 사람들이었어요.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들이 마치 간첩 짓을 하다 발각된 것처럼 개처럼 끌려가자 미국 현지인들의 반응도 매우 좋지 않았죠. 왜 배터리 기술자들을 체포하는 거야? 그들은 해커나 스파이가 아니야. 한 미국인 남자가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친구는 트럼프가 한국에서 오는 모든 것이 위협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체포된 거야.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그는 웃기네. 트럼프는 직접 현대 SUV를 운전한 적도 있잖아. 그럼 트럼프가 탔던 한국산 차량은 대체 뭔데? 라고 건조하게 덧붙였죠. FBI와 에너지부의 공식 고발은 모호했습니다. 보도 자료에는 무단 기술 이전에 대한 우려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도난당한 파일도 언급되지 않았고 기밀 미국 프로젝트도 언급되지 않았으며 스파이 증거도 없었죠. 그것은 조사라기보다는 카메라를 위한 보여주기 공연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모든 것을 바꾼 충격적인 소문이 돌았습니다. 국방부에서 유출된 메모에 따르면 체포는 선제적인 조치였다고 했거든요. 진정한 두려움은 도난당한 미국의 비밀이 아니라 에너지와 자동차 기술에서 한국의 우위였습니다. 현대의 전기차 플랫폼과 LG의 배터리 효율성은 미국과 유럽의 경쟁사들을 몇 마일 차이로 능가하고 있었어요. 익명으로 인용된 백악관 직원이 이를 직설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트럼프는 조지아에 있는 한국인들이 개척자처럼 보이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그저 한국인들이 우리의 갇히기를 원했죠. 그는 미 국방부의 기밀 브리핑에서 전기차 배터리 기술에 대해 경고한 적도 있어요. 특히 LG의 배터리 프로토타입은 첨단 군사 저장 시스템의 이중용도 재료로 사용될 수 있기에 트럼프는 더더욱 한국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한 비공개 회의에서 트럼프는 화를 낸 것으로 알려졌어요. 한국은 단순히 자동차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무기라고 부르지 않고 무기를 만들고 있어요. 현대의 엔진과 LG의 배터리는 첨단 무기의 핵심이 되는 기술입니다. 그러니 한국이 우위를 차지하기 전에 미리 짓밟아 놓을 필요가 있어요. 아이러니는 잔인했습니다. 테슬라의 네바다 기가팩토리와 같은 미국 공장은 현재 한국인 구금에 따른 한국인 기술자들의 대거 한국 이동에 따라 지연과 공급 부족에 직면했지만 트럼프는 여전히 큰 소리를 치고 있을 뿐이거든요. 심지어 한국산 기술은 제너럴 모터스의 전기 트럭의 부품을 공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한국인 엔지니어들에게 감사하는 대신 의심과 수갑을 채우고 말았어요. 결국 서울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는 분명했죠. 이것은 도둑질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독립에 대한 두려움에 관한 것이었어요. 한국의 거대 산업인 현대, LG, 삼성이 더 이상 미국의 동생 파트너가 아니라는 두려움 말이죠. 백악관에서도 트럼프의 조치에 대해 수긍하는 분위기였죠. 맞아요. 이건 더 이상 자동차나 배터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전략적 지렛대에 관한 것이죠. 한국의 민간 기술은 하룻밤 사이에 군사 애플리케이션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그건 충분히 미국의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워싱턴에 떠돌던 문구는 소름 끼쳤습니다. 바로 핵없는 핵이었죠. 소형 LG 전지로 잠수함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한국, 현대의 AI 엔진으로 안내된 드론을 출시합니다. 그리고 단일 탄도 없이 장거리 억제력을 유지할 수 있죠. 낡은 위계 질서에 집착하는 사람들에게는 악몽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이 약해서가 아니라 강해서 그들을 체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조지아의 한국인들이 체포된 다음 날 아침, 미국 뉴스룸은 혼란으로 가득 찼거든요. 앵커들은 신경질적으로 서류를 뒤섞었고, 제작자들은 헤드셋을 통해 미친 듯이 속삭였습니다. 한국인을 범죄자, 피해자, 혹은 글로벌 경쟁자로 취급해야 할지 아무도 몰랐기 때문이죠. 워싱턴에서는 싱크탱크들이 긴급 패널을 조직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허드슨 포럼에서 분석가가 자신있게 선언했어요. 한국의 전기차와 원자로 산업은 이중사용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안보위험은 부인할 수 없어요. 청중 속의 한 대학원생이 질문을 건넸어요. 그렇다면 미국은 한국의 기술이 실제로 작동하기 때문에 두려워서 민간인들을 개처럼 끌고 간 건가요? 마치 카르텔을 소탕하듯이요? 분석가는 당황하며 물러날 뿐이었죠. 한편 월스트리트에서는 트레이더들이 주식의 영향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현대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기회의 냄새를 맡고 있어요. 이젠 많은 사람들이 이번 조지아주 사태가 한국이 너무 우수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 모양입니다. 라고 한 브로커는 흥분한 듯 말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 기업들을 제한으로 목 졸라 죽일 수도 있어요. 트럼프는 한국이 이익을 보는 상황을 절대로 그냥 보고만 있지 않을 거라고요. 세 번째 사람이 끼어들었습니다. 트럼프가 한국에 제재를 가한다고요? 한국은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어요. 그게 누구에게 도움이 되고 있나요? 트럼프는 절대로 한국에 싫은 소리를 할 수 없을 거예요. 이젠 더 이상 여론 조작도 통하지 않았어요. 텍사스의 토크 라디오에서 진행자가 천둥 소리를 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미국 땅의 일자리와 비밀을 훔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시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았죠. 한 트럭 운전사가 대답했습니다. 일자리 훔치기? 제 아들이 LG 공장에 취직했어요. 아들은 한국에 고마워하고 있다고요. 대학 캠퍼스에서 학생들은 열띤 토론을 벌이며 체포 과정을 분석했어요. 이것은 주권에 관한 것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추종자 국가가 아닙니다. 왜 그들을 존중하지 않는 거죠? 그들은 미국의 동맹 국가예요. 브루킹스 강당에서 비즈니스 리더들은 저녁 늦게까지 논쟁을 벌였습니다. 한 기술 CEO가 한국과의 관계를 철회하면서 트럼프의 말에 따라야 할까요? 아니면 한국과 협력해야 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한방위 산업체 직원이 으르렁거리더군요. 한국을 버립시다. 그들의 독립성이 미국을 위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임원이 반격했죠. 위협? 현대와 LG가 없으면 디트로이트는 내일 무너집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한국이 미국에 얼마나 많은 투자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직도 모른단 말인가요? 모순들이 벽돌처럼 쌓여갔습니다. 언론 해설자들은 1분 동안 한국을 조롱한 다음 날 한국의 효율성을 칭찬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의존성에 대해 경고했고, 엔지니어들은 한국의 정밀함에 감탄하며 속삭였어요. 즉, 한국인 구금 사건은 미국을 통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을 중앙으로 나누며 분열시킨 것입니다. 한편 풍자 코미디언들은 이 드라마를 야간 펀치라인으로 만들었습니다. 미국은 자동차를 너무 잘 만들었다는 이유로 현대 엔지니어를 체포했습니다. 라고 한 사람이 농담을 던졌습니다. 다음 주에는 햄버거보다 라면을 더 맛있게 만든 셰프들을 체포할 예정입니다. 스튜디오에서는 웃음이 터졌지만 유머는 진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전국적으로 여론이 분열되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한국의 부상이 미국의 쇠퇴를 의미한다고 우려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한국이 없으면 미국도 함께 망할 것이고, 미국이 한국을 버리기엔 한국은 미국에 너무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열의 고함소리 아래서 시간이 갈수록 감탄이 조용히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미국인들은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한국이 이곳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더 안전한 자동차와 더 깨끗한 에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면 왜 그들을 두려워해야 할까?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상황은 따로 있었습니다. 조지아에 억류된 엔지니어들의 이야기는 이젠 전 세계로 폭발했기 때문이죠. CNN은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단순한 체포만이 아닙니다. 기술 전쟁의 시작입니다. BBC는 미국이 한국이 너무 앞서 있다고 처벌하고 있는지 묻는 코너를 방영했어요. NHK는 이를 워싱턴의 굴욕이라고 부르며 정의가 아닌 두려움이 수갑을 채웠다는 증거라고 불렀습니다. 패널 토론이 전파를 채웠습니다. CNN 원탁회의에서 한 미국 진행자가 직설적으로 질문을 제기했어요. 왜 미국이 현대와 LG 기술자 한국인들을 체포했을까요? 한국 지배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까요? 한 유럽 분석가가 미소를 짓더군요.
미국은 이미 숨쉬기 위해 그들에게 의존하고 있어요. 여기 한국 반도체가 미국 방위 전자제품의 92%를 어떻게 구동하는지 보여주는 차트가 있습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 칩을 제거하면 펜타곤은 2주 안에 어두워지죠. 전직 CIA 요원이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그건 과장이에요. 그러나 분석가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아니요. 이것도 보수적으로 잡은 차트입니다. 모든 미사일, 드론, 위성은 메모리를 사용하고 그 첨단 메모리는 전부 한국이 만들거든요. 한편 블룸버그는 월스트리트 투자자들의 수치를 분석했습니다. 한국산 배터리가 없으면 미국 전기차 생산량이 1년 안에 78% 감소합니다. LG에너지와 SK온은 미국에서 거의 5개의 셀 중 4개를 공급하죠. 테슬라의 텍사스 공장, 포드의 블루오벌, GM의 울티움 등 모든 공장이 한국 음극에 묶여 있습니다. BBC는 절제된 감탄으로 연설하는 해양 전문가를 초대했어요. LNG 운반선과 컨테이너 메가십의 70% 이상이 한국산입니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삼성중공업이 없었다면 미국산 수입품은 바다에서 썩을 것입니다. 텍사스산 원유가 스스로 항해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영국 코스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다도 한국에 고개를 숙이나요? 전문가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이 없으면 세계 무역은 끝입니다. 배가 없는데 어떻게 무역을 하겠어요? 그러나 진정한 경악은 따로 있었어요. 도쿄에서 NHK는 반도체 교수를 인터뷰했거든요. 그녀는 극자외선 리소그래피 확장에 있어 한국의 천재성을 보여주는 차트를 가리켰어요. 삼성은 많은 미국 팹이 10나노미터를 안정화하기도 전에 7나노미터에서 통합을 개척했습니다. 삼성과 SK가 철수하면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모든 기업이 하룻밤 사이에 서버의 60%를 잃게 되죠. 한국의 칩은 미국 디지털 라이프에 보이지 않는 제국입니다. 그러니 미국의 이번 한국에 대한 압박은 결국 자해행위가 될 것입니다. 한 미국인 시민은 자신의 아이폰을 흔들었어요. 이 아이폰은 삼성 메모리로 작동합니다. 그러니 한국인을 체포하면 벽돌이 되죠. 이 영상은 수많은 SNS에 공유되며 그야말로 미국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까발렸죠. 하지만 트럼프 입장에서 무엇보다 참을 수 없었던 건 바로 미국의 지식인들마저 이 사실을 인정했다는 거였습니다. 미국의 여러 캠퍼스에서 교수들은 마지못해 같은 사실을 인정했어요. MIT의 한 강연장에서 체포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한 교수는 이것은 도난당한 데이터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존성 공황입니다. 한국 산업은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제공해요. 빠르고 안전하며 천재적인 수준의 정밀함입니다. 한 학생이 초조하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없으면 무엇이 먼저 무너지나요? 교수는 침착하게 나열했어요. 14일 후 방위 전자제품, 6개월 후 전기차 산업, 8개월 후 물류 배송, 1년 후 소비자 가전제품 출시. 붕괴는 총체적입니다. 폭스 비즈니스에서는 보수적인 경제학자가 냉정한 계산으로 패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미국은 매년 1,400억 달러의 고부가가치 한국 기술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 공급을 제거하면 GDP는 1년 만에 4% 감소하게 됩니다. 이는 2008년 폭락보다 더 심각한 수치예요. 서울이 없으면 월스트리트는 불타버릴 것입니다. 진행자는 애써 미국의 편을 들려고 했어요. 그렇다면 대만이나 일본으로 대체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경제학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대만은 칩은 생산하지만 배터리는 생산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디스플레이는 생산하지만 LNG 선박은 생산하지 않죠. 한국만이 모든 것을 대규모로 수행합니다. 한국의 천재성은 통합을 의미하죠. 하지만 이러한 충격적인 상황도 잠시 이내 믿고 싶지 않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에 대해 처음에 사람들은 그것이 일상적인 정치 게임이라고 생각했지만 더 많은 세부 사항이 드러남에 따라 글로벌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한국은 미국의 갑질의 피해자라는 여론이 형성되었고 이는 생각보다 많은 것을 의미했습니다. 베를린 거리에서 시위대는 한국에서 손 떼라는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파리에서는 분석가들이 구금을 굴욕이라고 불렀죠. 워싱턴은 너무 지나쳤습니다. 세상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미국이라는 동맹국에게까지 찬밥 신세면 한국은 유사시에 미국의 절대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니 핵 개발을 통해 스스로의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었어요. 그리고 이 소란 속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폭탄 발언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아직까지도 주한미군 재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주한미군은 올해 안에 한국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부자 나라이므로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겠죠. 저는 그들이 자신들의 국가를 미국 없이 스스로 지키기 위해 핵을 가지는 것을 찬성합니다. 군중이 포효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트럼프는 예전에 자신이 했던 말을 그대로 반복하며 주한미군 철수와 동시에 한국 핵무장 허용을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부르짖었거든요. 미국의 많은 논평가들은 서둘러 이를 일축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무모하고 위험하며 불가능하다고 불렀죠. 하지만 워싱턴 내부에서는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트럼프의 패턴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계산 없이 아이디어를 떠올린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계산이 있습니다. 미군을 한국에서 철수시키면 수십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핵을 통해 독자적인 방어를 하도록 내버려두면 중국은 약화되죠. 무엇보다도 트럼프는 유권자들이 자신의 대담함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전 세계적인 논쟁이 변화했습니다. 더 이상 한국이 처벌받아야 하는가? 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이 마침내 핵무기를 가질 권리가 있는가? 가 되었죠. 더 타임스의 사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한국은 위협받고 궁지에 몰리고 과소평가되어 왔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힘으로 그들을 신뢰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는 대중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부당한 대우에 대한 분노로 시작된 것보다 더 깊은 것, 즉 권리의 실현으로 변했죠. 만약 워싱턴이 더 이상 한국에 대한 보호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이제 한국은 스스로 이를 보장할 권리가 있었죠. 심지어 이번 구금 사태로 인해 미국은 한국을 버렸고 북한이나 중국의 공격 시에 절대로 미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국제 여론이 팽배해졌기에 한국의 핵무장의 명분과 당위성은 지금으로선 너무나도 충분해 보였습니다. 결국 이에 대한 비상회의가 소집되었어요. 상황실은 조용했습니다. 긴장감은 평소보다 더 무거웠죠. 한국의 핵무장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면서 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는 트럼프의 갑작스러운 선언은 전 세계적인 논쟁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수년 동안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생각은 환상으로 치부되었습니다. 실제로 자리에 모인 몇몇 미국 분석가들은 불가능하다라고 웃었어요. 외교관들은 상상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들은 더 이상 상상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위험할 정도로 그럴듯한 시나리오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처음으로 진정으로 고려하지 않았던 현실을 직시해야 했거든요. 트럼프는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려면 몇 년은 좋게 걸릴 거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한국은 이미 핵무기를 개발할 모든 준비가 되어 있었다면 어떨까요? 국가안보보좌관은 침묵을 깼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말의 무게가 모든 인원들을 압박했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그는 말했습니다. 조지아에서 체포된 사람들은 결코 단순한 산업 스파이 활동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금된 사람들은 기업 설계의 사소한 도둑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훨씬 더 위험한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한국이 수십 년이 아닌 몇 주 안에 핵무기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는 증거입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한 장군이 앞으로 몸을 숙이고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그건 말도 안 돼요. 그가 짖었습니다. 핵 프로그램은 몇 년이 걸립니다. 때로는 수십 년이 걸리죠. 이란을 보세요. 북한을 보세요. 그들은 수십 년 동안 피를 흘리며 제자리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고문은 움찔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폴더를 앞에 두드렸습니다. 굵은 빨간색 글씨로 기밀 서류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것은 숨겨진 파일입니다. 아무도 존재할 줄 몰랐던 보고서입니다. 제목은 한국의 조용한 핵준비 태세죠. 오늘 밤 듣게 될 소식은 여러분들의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핵폭탄급 충격은 즉시 찾아왔습니다. 파일의 첫 번째 섹션에서는 사용 후 핵연료의 첨단 재처리인 파이로 프로세싱에 대해 설명했거든요. 수십 년 동안 미국은 바로 이 결과를 우려해 한국이 공개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보고서는 한국이 미국조차도 보유한 것보다 훨씬 더 큰 돌파구를 조용히 달성했다고 주장하고 있더군요. 파일에 따르면 한국은 파이로 프로세싱을 통해 대량의 폐연료봉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재처리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과학자들은 독점적인 합금과 원자로 설계를 통해 더 빠르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완성했어요. 한국은 현재 용량으로 연간 1,500kg의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었는데 이 정도면 매년 350개 이상의 핵탄두를 생산할 수 있는 무지막지한 수치였어요. 놀란 대령이 속삭였습니다. 연간 350? 보좌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은 기존에 신고된 시설에만 해당됩니다.
우리의 정보에 따르면 한국은 이 수치를 2배 또는 3배로 늘릴 수 있는 숨겨진 용량이 있다고 해요. 즉, 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시무시한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충격은 아직 시작도 안 한 상태였어요. 두 번째 섹션은 SLBM 기술,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로 넘어갔거든요. 이 파일에 따르면 한국의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은 이미 최신 KSS-3 잠수함의 발사 플랫폼을 통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공식적으로 전통적인 플랫폼이었지만 수정을 통해 최소한의 재설계로 핵탑재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었습니다. 그 함의는 분명합니다. 라고 보좌관은 설명했습니다. 내일 한국이 핵 능력을 발표하더라도 즉시 해상에서 배치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숨길 수 있고 심지어 이동식이죠. 사실상 탐지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회의실 내부는 얼어붙었습니다. 해상 기반 핵 억지력은 미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등 가장 선진적인 핵 강국의 특징이었습니다. 웬만한 기존 핵 보유국들도 이 단계까지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죠. 그런데 핵이 없는 한국이 아무도 모르게 이 단계에 도달했다고 말하는 것은 충격 그 이상이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었죠. 하지만 파일은 무자비했습니다. 이미 미 첩보 요원이 한국 조선소에서 증거를 확보한 상황이었거든요. 한국은 이미 콜드 런치 시스템을 테스트한 바 있던 상태였어요. 한국이 개발한 SLBM 프로토타입은 기존 순항 미사일로 위장했지만 사거리와 추진력은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충격이 있었습니다. 보좌관은 현대연구소와 포스코가 개발 중인 나노 엔지니어링 합금에 대해 설명했어요. 이 합금은 소형 핵탄두에 필요한 극한의 열과 압력, 즉 세계 최고의 극한의 열과 압력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방 안에 있던 한 수석 과학자가 중얼거렸습니다. 그건 소형화를 의미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보좌관이 확인했습니다. 한국은 부피가 큰 1세대 탄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설계는 작고 효율적이며 숨길 수 있는 장치를 가능하게 하죠. 평범한 미사일과 구별조차 할 수 없는 핵탄두를 포탄에 넣는다고 상상해보세요. 이건 말도 안 된다며 조롱하던 장군은 이제 입을 굳게 다물고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파일은 계속 이어질 뿐이었죠. 한국의 민간 산업은 핵무기 대량 생산을 위한 완벽한 중추를 구축했습니다. 의도하지도 않고 말이에요. 스마트폰과 마이크로칩용으로 설계된 삼성의 자동화 공장은 유도 시스템을 위한 정밀 회로를 생산하기 위해 개조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용으로 제작된 현대의 로봇공학 라인은 미사일 본체를 쉽게 조립할 수 있죠. LG의 소재 연구소는 가볍지만 초강력 미사일 케이스에 이상적인 탄소 나노튜브 구조를 개척했어요. 그야말로 한국은 기술력을 갈고 닦았을 뿐인데 너무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게 된 나머지 다른 분야까지 자연스레 정복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무기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라고 고문은 암울하게 말했어요. 이것은 생태계입니다. 한국의 경제의 모든 부문에는 이중사용 잠재력이 있습니다. 한국 전쟁을 겪은 한국은 애초에 이런 식으로 전쟁을 염두에 두고 국가 시스템을 만들었거든요. 그 시스템이 이제야 빛을 발하는군요. 한국의 소위 민간 기술 기적은 핵무기의 기초가 된 것입니다. 수학은 무자비한 명료함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한국의 24개의 원자로는 핵 전용을 즉각적인 전환을 할 수 있었어요. 추출을 위한 숨겨진 매장량은 사용 후 연료 3만 톤으로 추정되었죠. 항공우주 등급의 합금이 가능한 500개 이상의 3D 프린터를 가진 한국은 자동화된 공장까지 충분히 갖추고 있었습니다. 결과요? 한국의 핵미사일 생산량 추정치는 6개월 이내에 최대 3,000기였어요. 한국은 핵 제한이 풀림과 동시에 단숨에 세계 1위의 핵 강국이 되는 것입니다. 회의실은 끔찍한 침묵에 빠졌어요. 보좌관은 조용히 파일을 닫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토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너무도 당연해요. 한국은 핵무기를 만들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그것도 단숨에 만들 수 있죠. 우리는 지금 그들이 언제 핵무기를 공개할지에 대해 토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오면 미국은 더 이상 이 사회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한국이 미국 대신 통제하겠죠. 백악관 밖에서는 대중이 여전히 신문과 텔레비전 패널에서 논쟁을 벌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국이 감히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트럼프의 제안이 공허한 수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벽 속에서 숨겨진 파일을 읽은 사람들은 진이가 이미 병에서 벗어났다는 진실을 이해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미국은 서울을 의존 동맹국이자 국방의 후배 파트너로 취급하며 과소평가해왔습니다.
하지만 조지아에서의 체포, 트럼프의 말실수, 그리고 숨겨진 파일의 끔찍한 폭로는 그 환상을 산산조각 냈어요. 한국은 더 이상 보호를 구걸하는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핵 초강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거대 기술 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준비가 되든 안 되든 세상은 그 결과를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저희 백악관 관계자들은 또 다른 비상이 걸렸죠. 이제는 전날 밤보다 더 크고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새로운 회의가 열렸습니다. 국방부, 국무부, CIA, 심지어 월스트리트 분석가들까지 회의장을 가득 메웠죠. 모두가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진짜인가요? 한 의원이 외쳤습니다. 한국은 정말 하룻밤 사이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나요? 국가안전보장회의 의장은 지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전날 밤에 두꺼운 파일을 두드렸어요. 여러분 모두 보고서를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분석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들으면 다시는 한국을 같은 방식으로 바라볼 수 없게 되겠죠. 처음으로 연설을 시작한 분석가는 수십 년의 경험을 가진 원자력 엔지니어 하워드 레인 박사였습니다. 그의 어조는 측정되었지만 그의 말은 천둥처럼 울려 퍼졌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전 세계는 핵무기에 수십 년이 걸린다고 가정합니다. 이 가정은 한국에 적용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첨단 파이로 프로세싱에 능숙하고 막대한 사용 후 핵연료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무기급 물질에 즉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란과 달리, 파키스탄과 달리 한국은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거든요. 다만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숨겨져 있기에 여러분들은 잘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방을 스캔했습니다. 현재 용량으로 한국은 3년 이내에 3,500개 이상의 탄두를 생산할 수 있는 충분한 핵분 열성 물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예측이 아니라 계산입니다. 헐떡이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누군가가 중얼거렸어요. 그건 중국의 전체 비축량 그 이상이에요. 레인 박사는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세계 최강의 미사일 기술을 갖고 있기에 핵무기를 미사일에 싣는데 필요한 기술을 별도로 개발할 필요가 없어요. 정보에 따르면 한국은 핵탄두용으로 설계된 수직 발사관을 개조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에 사거리가 최대 800km에 달하는 현무포 시리즈 미사일로 북한과 중국의 모든 주요 기지를 몇 분 만에 파괴할 수 있죠. 몇 번의 업그레이드만 있으면 베이징, 모스크바, 심지어 미국 본토 일부 지역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방안은 중얼거림으로 폭발했습니다. 한상원 의원이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서울이 로스앤젤레스를 강타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박사는 암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몇 개월 이내에 말이죠. 솔직히 말해서 그들이 이미 이만큼 숨겼다면 우리의 추정치가 정확하다고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삼성은 연간 3억 개의 마이크로칩을 생산하며 오차 범위는 거의 0에 가깝습니다. 현대는 로봇 정밀도로 연간 700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하죠. LG는 전 세계 전자제품의 절반을 구동하는 리튬 배터리를 제조합니다. 이러한 산업 생태계는 한국이 핵탄두를 대량 생산하기로 결정하면 이를 또 다른 소비재 라인처럼 취급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동화의 확장 가능, 놀랍도록 빠르기까지 하겠죠. 누군가 패닉에 찬 목소리로 외쳤어요. 그럼 지금 당장 한국을 제재해야 합니다. 미국은 2인자 죽이기의 대가예요. 일본도 그렇게 잃어버린 30년으로 몰락하게 만들었죠. 우리는 한국이 자신들이 가진 기술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붕괴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관계자들이 그의 말에 동의했죠. 한국은 배터리와 반도체에 대해 자랑할 수도 있지만 미국은 진짜 열쇠를 쥐고 있죠. GPS, 사이버 보안, 위성 이미지, 운영체제, 전투기, 항공, 전자기기 등 한국은 우리에게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미국의 기술 없이 살아본 적이 없죠. GPS부터 시작합시다. 한국의 미사일과 드론은 미국의 신호에 의존하고 있어요. 미국의 기술이 없다면 한국은 아무것도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박사는 조용하게 충격적인 견해를 내놓을 뿐이었어요. 그건 10년 전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한국의 KPS 체계는 이미 아시아 전역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정확도가 20cm 미만에 도달하여 미국의 GPS 기술을 능가하고 있죠. 심지어 미국 해군조차도 태평양 근처에서는 조용히 한국의 KP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나요? 10년 전에는 한국이 미국의 GPS 기술에 의존했지만 지금은 미국이 한국의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한국이 접근을 차단하면 태평양에서의 미국의 공격 정확도가 하룻밤 사이에 35% 떨어집니다. 즉, 실패한 인터셉트와 안내 오류로
수백만 달러가 낭비되고 말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계자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나갔거든요. 좋아요. 하지만 암호화는 여전히 우리의 것입니다. 한국은 우리의 암호화 표준인 백도어에 의존합니다. 박사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더니 이내 또다시 경악스러운 말을 해올 뿐이었죠. 또 틀렸어요. 한국은 정부와 산업 전반에 걸쳐 SED, LEA, ARIA를 사용합니다. 미국의 열쇠는 더 이상 자물쇠를 열지 않습니다. 심지어 미국은 역시나 태평양 지역에서만큼은 한국의 기술에 의존하고 있어요. 한국의 계약업체가 미국의 접근을 취소하면 미국의 78%의 방위산업체가 며칠 내에 아시아 공급업체와의 안전한 통신이 끊깁니다. 그는 최악의 대사를 추가하기 전에 잠시 멈췄어요. 미사일 시험 프로그램은 3주 이내에 중단될 것입니다. 예상 비용은 250억 달러의 지연 및 실패가 되겠죠. 도대체 미국이 어떻게 기술로서 한국을 압박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박사는 그만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백악관 관계자의 뼈를 완전히 깨부술 생각이었거든요. 자, 당신은 미국 정찰대가 없으면 한국 위성은 여전히 눈이 멀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한국의 4.25 프로젝트 위성들은 이미 이미지를 전송하고 있었습니다. 해상도 15cm, 충분한 해상도죠.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위성이 필요 없어요. 그들은 그들의 기술로 북한과 중국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심지어 미국에 그 정보를 전달까지 해주는 착한 국가였죠. 한국이 그 정보를 전달해주지 않는다면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완전히 눈이 멀게 됩니다. 한국의 KF-21 전투기를 언급하셨나요? 아직도 한국이 미국산 항공전자공학을 사용한다고 믿고 계시죠? 하지만 애석하게도 한국 엔지니어들은 거의 모든 것을 대체했습니다. AESA 레이더, 임무 컴퓨터, 적외선 센서, 안전한 데이터 링크 등 이건 전부 한국의 자체 기술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그들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의 고객일 뿐이에요. 그의 말에 모두가 공포에 질려버렸어요. 미국이 쥐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지렛대가 사라졌거든요. 모든 압박 지점은 그 자체로 취약점으로 변했습니다. 한국이 단 한 달 동안 미국에 대한 지원을 철회했다면 미군은 비틀거리고 경제는 피를 흘리며 대중은 공황 상태에 빠질 것입니다. 어떤 미사일도 목표물을 안정적으로 타격할 수 없겠죠. 그만큼 미국은 한국의 모든 부분에서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침묵한 가운데 국가안보보좌관은 안경을 맞추고 목을 가다듬고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더 이상 추측이 아닙니다. 과장도 아니죠. 최신 정보평가에 따르면 한국은 이제 몇 달 안에 수천 개의 핵탄두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으며 어쩌면 더 빠른 속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명백한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또다시 침묵을 깼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국방부 고위 관리가 중얼거렸습니다. 어느 나라도 그 속도로 생산을 가속화한 적이 없습니다. 냉전 시대에는 미국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보좌관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을 뿐이었어요. 당신은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다른 어떤 나라도 익히지 못한 4가지 요소를 동시에 결합했습니다. 원자로, 첨단 합금, 자동화된 메가 팩토리, 로봇공학입니다. 이들은 모두 역사상 가장 빠른 무기 프로그램의 엔진이에요. 첫 번째 슬라이드는 한국의 해안선을 따라 빛나는 원자로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에너지 생산업체가 아닙니다. 라고 보좌관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정밀하게 설계된 경이로움이죠. 한국의 APR-1400 원자로와 모듈식 시스템은 엄청난 양의 플루토늄 부산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가장 독특한 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건 바로 압도적인 효율성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연료 폐기물의 극히 일부만 사용할 수 있지만 한국이 지은 원자로는 다르거든요. 덕분에 한국은 핵미사일 대량 생산을 위해 충분한 핵분 열성 물질을 조용히 비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말이죠. 발표를 지켜보던 한 미국 핵과학자가 숨죽여 속삭였습니다. 한국은 전체 에너지 그리드를 이중용도 무기고로 전환했어요. 낮에는 민간용이지만 밤에는 전략적으로 사용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나라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트럼프는 한국을 완전히 오판하고 있어요. 그러나 더욱 경악스러웠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미 국방핵연구소장이 나서더니 이내 믿기지 않는 기밀 정보를 폭로하기 시작했거든요. APR-1400이요? 한국이 가진 원자로가 그것밖에 없을 것 같나요? 한국은 더 이상 전통적인 대규모 원자력 발전소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물론 한국은 애초에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원자로를 가지고 있긴 했지만
그들은 더욱 무서운 속도로 군용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소형 모듈형 원자로인 SMR을 완성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원자로를 공장 제품처럼 증식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납득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찡그렸습니다. 소형 원자로?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지만 소장은 진지했어요. 정말이에요. 한국은 모든 판도를 바꿀 만큼 위험한 기술력을 가진 셈입니다. 다른 국가들은 30년 동안 대규모 원자로 시설 하나를 건설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지만 한국은 수십 개의 SMR을 동시에 생산할 수 있어요. 각 원자로는 선박 컨테이너보다 크지 않고 숨겨진 시설, 산악 벙커, 심지어 민간 부지 지하에 설치할 수도 있죠. 즉, 한국이 이 SMR을 몇 개나 가지고 있을지는 아직도 미지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일단 가동되면 몇 주 안에 수십 개의 탄두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핵분 열성 물질을 공급할 수 있기에 그야말로 한국이 가진 잠재력은 무한대라고 볼 수 있죠. 방이 뻣뻣해졌습니다. 몇 주 안에라는 말은 비현실적이고 거의 외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차관은 그래봤자 미국이 그동안 설치해둔 수많은 원자로를 통해 대규모 생산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며 애써 충격을 받지 않은 척을 하려고 했는데요. 그러자 소장은 그저 경악을 금치 못할 발언으로 차관의 입을 완전히 다물게 할 뿐이었어요. 한국이 개발한 소형 원자로인 SMR은 전통 원자로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아요. 전통적인 원자로 프로젝트는 계획부터 운영까지 30에서 50년이 걸리는 경우가 많죠. 한국의 SMR? 90일이면 됩니다. 출하해서 본격적인 플루토늄 생산으로 전환하려면 90일이 걸립니다. 즉, 미국의 우위는 단 90일 만에 깨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위성이 볼 수 있는 거대한 원자로와는 달리 SMR은 도시 풍경이나 외딴 계곡으로 사라질 수 있어요. 부산의 위장 산업 창고에 SMR이 들어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강원의 산터널은 또 다른 원자로를 숨길 수 있죠. 정보기관은 이미 물질 출력이 무기화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알지 못해요. 미국은 한국의 움직임에 대응조차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점이요? 그건 바로 생존 가능성입니다. SMR의 경우 위기 상황에서 한 대가 파괴되면 수십 대를 더 운영하면 돼요. 분산되고 은폐되고 자동화되거든요.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시스템을 무력화시킬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원자로는 달라요. 그래서 미국은 이 원자로를 지키기 위해 더 많은 돈을 들여야 해요. 그러나 한국은 그런 유지비가 전혀 들지 않죠. 트럼프는 이런 나라를 과소평가한 것입니다. 감히 말이죠. 그러나 이러한 연이은 충격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가장 소름 돋는 점은 따로 있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의 압도적으로 효율적이고 빠른 모습은 그들은 24시간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무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거든요. 서울과 부산 외곽의 거대한 자동화 공장 이미지는 또 다른 냉기를 회의실 안에 전달했습니다. 로봇 팔의 AI가 안내하는 컨베이어 벨트, 센서가 깜빡이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 다른 나라들의 공장과는 달리 한국은 수천 명의 작업자가 필요한 수동 조립 라인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은 반도체 및 자동차 부문에서 완벽하게 작동하는 로봇 시스템으로 이미 한국의 대기업들은 이러한 최첨단 무인 공장을 갖춘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한국은 이중사용 분야에서 매우 권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답게 이제 이러한 자신들의 시스템을 국방 생산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삼성과 현대 등의 민간 공장에서 개조가 완료되면 정밀 폭탄 케이스, 전자제품, 심지어 미사일 부품까지 거의 결합률 없이 제조할 수 있는 최첨단 군사 공장이 만들어지는 셈이었어요. 그러니 한국은 몇 년이 걸리던 핵무기 생산을 이제 몇 주로 압축할 수 있고 수천 발의 미사일을 단숨에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였죠. 구석에 있던 한 분석가는 얼이 빠진 채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억지력 자체를 산업화했다는 거군요. 그러자 보좌관은 더욱 충격적인 대답을 해올 뿐이었죠. 그는 한국의 국방 실험실에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복잡한 회로를 조립하는 팔, 부품을 운반하는 드론 등의 시설을 보여주었거든요. 한국의 로봇공학은 처음에는 배달, 제조, 심지어 노인 돌봄 등 서비스 부문에서 소개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시죠? 한국은 이중사용 인프라 면에서 세계 최고라는 것을 말입니다. 한국은 이번에도 조용히 병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방사선 차폐 조건에서도 정밀 조립이 가능한 로봇, 지치지 않고 오류를 범하지 않으며 하루 24시간 일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어냈죠. 암시가 시작되자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한방위 산업체 직원이 속삭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스마트폰처럼 핵을 만들 수 있겠네요. 보좌관의 눈은 차가웠습니다.
네, 역사상 처음으로 핵탄두가 대량 생산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직 한국만이 할 수 있죠. 보고서의 결론은 대담한 빨간색 잉크로 무뚝뚝하게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원한다면 수개월 내에 수천 개의 핵탄두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를 반박할 근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한국의 속도는 인류 역사상 전례가 없는 속도입니다. 불신의 속삭임이 테이블 전체에 퍼졌지만 보좌관은 신경조차 쓰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미국은 한때 맨해튼 프로젝트에 수년간의 노력을 기울여 몇 개의 폭탄을 만들었습니다. 소련은 수십 년 동안 이를 따라잡으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한국은 민간 기술, 상업적 효율성, 끊임없는 혁신 문화를 활용해 두 가지를 모두 뛰어넘었습니다. 그들은 국가 시스템 전체를 무기화했습니다. 반응은 즉각적이고 혼란스러웠습니다. 한 경제학자는 시장이 이 냄새를 맡으면 글로벌 무역이 흔들릴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서울로 도망치거나 몰려들며 어느 쪽이든 시스템을 불안정하게 만들 것입니다. 라고 숨을 헐떡였습니다. 회의실 안에 있던 기자는 펜을 흔들며 자신이 단순한 정보 보고서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새벽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는 녹음기에 속삭였습니다. 오늘 밤 세상은 변했습니다. 전력은 더 이상 항공모함이나 석유 매장량에서 측정되지 않습니다. 1000개의 탄두를 얼마나 빨리 만들 수 있는지에 따라 측정되죠. 그리고 그 기준으로 본다면 한국은 이제 무섭도록 최고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국방부 정보부로부터 믿기지가 않는 소식이 터져나왔습니다. 그가 든 파일에는 아까보다 훨씬 더 진한 빨간색 잉크가 찍혀 있었고 대통령 극비 문서라고 적혀 있더군요. 정보부장은 망설이다가 결국 문서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공개하려는 것은 로봇공학보다 더 놀라운 일이며 3D 프린팅 미사일 프레임보다 더 위험합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에 대한 가장 소름 끼치는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 한국이 이미 자국 땅 깊숙이 묻혀있는 숨겨진 핵 비축량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황실은 공황으로 가득 찼습니다. 처음에는 그 제안이 터무니없어 보였어요. 한국이요? 오랫동안 핵 확산 금지 조약에 충성을 맹세해온 바로 그 나라가요? 대량 살상 무기가 아닌 K-드라마와 스마트폰 수출로 유명한 나라를 말하는 건가요? 하지만 정보부장은 침착한 어조로 말을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개방된 시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신중하게 숨겨온 비밀 매장지입니다. 월성 원자력 발전소의 지하단지와 경상도 산 아래에 일부러 지어진 동굴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보부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이 부지에는 보고되지 않은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이 비축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회의실 내부가 불안정하게 바뀌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손을 들었어요. IAEA의 사찰이 이를 놓쳤다는 건가요? 불가능합니다. 그들의 감독은 끊임없어요. 절대로 그들의 눈을 피할 수 없죠. 그러나 정보부장은 암울하게 미소를 지을 뿐이더군요. 서류상으로는 그렇겠죠. 하지만 한국은 디지털, 산업, 전략 등 위장에 능통한 나라입니다. 한국인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IQ가 높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모르시나요? 생각해보세요. 한국은 평범해 보이는 건물에 도시 크기의 반도체 팹을 숨길 수 있는 국가예요. 그런데 그런 국가가 왜 핵물질 지하 금고 몇 개를 숨기지 못할까요? IAEA는 주어진 데이터만큼 강력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데이터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어요. 즉, 그들에게는 불가능이란 없단 말입니다. 파일에는 거친 위성사진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익숙한 월성 시설 아래에는 공식 청사진보다 훨씬 더 깊은 터널이 펼쳐져 있었어요. 이곳에서 한밤중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열 징후가 감지되었다는 데이터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화물 호송대는 특수 폐기물이라는 모호한 라벨만 부착된 컨테이너를 운반하며 삼엄한 경비 속에서 이동했죠. 그 함의는 분명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일상적인 핵 부산물로 위장하여 투명한 핵분열 물질을 움직이고 있던 거였습니다. 정보부장은 다음 페이지로 클릭했습니다. 숫자가 나타났어요. 한국은 수십 년 동안 24개 이상의 원자로를 운영해왔습니다. 보수적인 추정에 따르면 3만 톤 이상의 사용 후 핵연료가 축적된 것으로 계산되죠. 한국이 이 연료를 전부 모아뒀다는 가정하에 만약 한국이 핵 제한이 풀린 뒤 모아뒀던 연료들을 전부 사용한다면 약간의 재처리만으로도 수천 킬로그램의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플루토늄 10kg은 기본적인 핵탄두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간 1500kg은 연간 150개의 폭탄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한국이
비밀리에 비축량의 일부만 추출한다면 이미 수천 개의 탄두에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을 보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회의실의 모든 인원들은 공포로 얼굴이 탁해졌어요. 한 늙은 국방 전략가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한 번의 시험 발사도 없이 한국이 이미 핵 초강대국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정보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들의 천재성은 빠른 건설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건설하는 데 있죠. 전 세계가 북한의 허풍에 집중하고 있는 동안 한국은 중국이 선언한 무기고마저 우습게 여길 만큼의 핵분열성 물질을 조용히 비축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능력이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죠. 파일은 점점 더 명백해졌습니다. 일부 정보 요원들은 한국의 밀폐된 지하 금고, 습도 조절이 가능하고 생체인식 잠금 장치로 보호되는 금고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여기에는 농축 우라늄 막대가 금괴처럼 쌓여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다른 요원들은 강화된 용기에 보관된 플루토늄 캡슐이 무기화될 날을 기다리며 차폐되었다가 잊혀졌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자 방 안에 있던 회의론자들이 반발하려고 했어요. 이건 억측이야. 왜 한국이 그런 비축물자를 숨기기 위해 모든 위험을 감수해야 할까? 하지만 구석에 있던 기자가 펜을 흔들며 끼어들었습니다. 그들은 굴욕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당장 조지아주에서만 해도 한국 엔지니어들도 범죄자처럼 족쇄를 차고 비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미국의 오만함은 한국에 상처를 남겼어요. 한국이 동맹국의 보호를 의심했다면 조용히 보이지 않게 독립을 준비하는 것이 논리적일 수도 있어요. 그 말은 망치처럼 명중했습니다. 그리고 정보부장은 마지막 섹션으로 넘어갔죠. 추정치가 맞다면 한국은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최소 5,000kg의 분리된 플루토늄, 이는 500개 이상의 탄두를 수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수만 킬로그램의 농축 우라늄으로 수천 킬로그램을 더 채울 수 있죠. 이를 합치면 4,000에서 6,000개의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이론적 잠재력을 갖게 됩니다. 폭풍이 오기 전에 공기처럼 느껴지는 정적이 내렸습니다. 한 장군이 속삭임으로 그것을 깨뜨렸어요.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한국은 하룻밤 사이에 미국과 맞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미국을 넘어서겠죠. 정보부장은 그것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쁜 것은 앞서 논의했듯이 한국의 자동화와 로봇공학은 수십 년이 아니라 몇 달, 몇 주 안에 이 탄두를 배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은 반세기에 걸친 산업투쟁을 통해 무기고를 건설했어요. 한국은 그 일정을 침묵으로 압축했을지도 모릅니다. 즉, 한국이 이를 공개하기로 결정하면 세계 질서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백악관 브리핑룸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분석가들은 계속해서 한국의 핵 잠재력, 침묵의 원자로 숨겨진 비축량의 속도를 분석했죠. 하지만 마지막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이든 전략가인 그의 어조는 경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중국이 개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북한이 선제적으로 공격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국이 핵실험을 허용한다면 중국과 북한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국가들이거든요.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여 영내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로 거듭나면 그들은 모든 것을 잃기 전에 이를 분쇄하기 위해 개입할 것입니다. 수군거림이 방을 휩쓸었습니다. 그 가능성은 심각하게 들렸어요. 중국이나 북한이 선제 공격을 감행한다는 생각은 미국인의 귀에 낯설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미국은 서울이 너무 취약해서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다는 가정에 의존해왔거든요. 그러자 이때 국가안보보좌관이 나섰어요. 구시대적 사고입니다. 라고 그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1980년대가 아닙니다. 한국은 더 이상 약하지 않아요. 그들의 개입은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닙니다. 그는 화면을 두드리며 방을 조용하게 만드는 수치를 공개했습니다. 한국의 연간 GDP는 2조 달러로 세계 10대 경제대국에 속합니다. 외환보유고는 4천억 달러를 넘고 무역 네트워크는 전 대륙에 걸쳐 있죠. 한국을 공격하는 것은 자국의 경제몰락을 스스로 유도하는 꼴입니다. 중국은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중국의 선진 반도체 수입의 약 30%가 한국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 한국이 없으면 중국의 전체 기술 부문이 중단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국에 전쟁을 걸 수 있겠어요? 그는 잠시 멈춰서 숫자가 안정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북한이요? 그들은 베이징의 취약한 생명줄과 불법 무역으로 생존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방 예산만 해도 평양 전체 GDP의 30배에 달합니다. 이것은 경쟁이 아니에요. 이것은 일어날 것을 기다리는 학살입니다. 테이블에 있던 장군은
눈썹을 치켜올리며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중국과 북한이 감히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좌관은 암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감히 하지 못할 것입니다. 화면이 다시 바뀌었는데 이번에는 한국의 전투기, 구축함, 미사일, 잠수함 등 일련의 세련된 기계들이 등장했습니다. 한국은 스텔스 KF-21 보라매와 업그레이드된 F-35편대를 포함해 600여 대의 첨단 전투기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미사일 방어망은 사드, 패트리어트, 한국산 LSAM 요격기를 통합하여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에 맞설 수 있는 층층이 쌓인 방패를 만들고 있지만 이건 모두 한국이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했기에 전쟁 상황에서도 유지보수될 수 있죠. 그가 클릭하자 새로운 숫자가 나타났습니다. 한국 해군은 이지스 레이더를 장착한 구축함과 호위함 20척과 순항 미사일로 무장한 디젤 전기 잠수함 20척을 배치합니다. 심지어 3년 안에 3,000톤급 신형 KSS-3 잠수함을 도입할 예정인데 이건 전 세계에 도달할 수 있는 탄도 미사일을 탑재한 죽음의 잠수함이에요. 이런 잠수함의 핵탄두가 결합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서울에 대한 공격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와 다름이 없습니다. 장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빼놓으셨네요. 한국의 미사일 프로그램은 어떻길래 그렇게 자신만만하신 겁니까? 그러자 보좌관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현목보 탄도 미사일은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탄두 중 하나인 2톤을 초과하는 탄두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사거리는 무려 800km죠. 정확도요? 오차는 거의 몇 센티미터 수준의 정밀함을 자랑합니다. 그러니 단 한 번의 포격으로 몇 분 안에 모든 북한 지휘부 벙커를 지울 수 있죠. 그는 마지막 이미지를 올렸습니다. 산 아래 거미줄처럼 뻗어있는 서울의 지하 지휘 네트워크였어요. 그리고 한국의 견고해진 인프라를 잊지 마세요. 5,000개 이상의 강화된 대피소와 지하 기지는 핵 공격 시나리오에서도 생존 가능성을 보장합니다. 한국은 구원을 기다리는 희생자가 아닙니다. 지금의 한국은 요새입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점은 따로 있었어요. 군사력은 엄청났지만 다음 섹션은 진정한 노가웃을 선사했거든요. 군사력은 파업을 억제합니다. 경제력은 야망을 질식시키죠. 중국은 한국과의 전쟁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 디램칩의 70% 이상과 전 세계 낸드 플래시의 50% 이상을 공급합니다. 한국을 제거하면 중국의 스마트폰 산업은 하룻밤 사이에 무너집니다. 화웨이, 샤오미 등 모든 중국 브랜드는 모두 한국 반도체에 의존하고 있어요. 이뿐입니까? 중국은 한 달 이상 전쟁을 지속할 수도 없죠. 최첨단 반도체가 없는데 이들의 무기 보충은 대체 어떻게 하겠어요? 그는 다시금 그래프를 가리키며 몸을 기울였습니다. 배터리도 잊지 맙시다. LG, SK, 삼성 등 한국 기업들은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의 거의 40%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원자재를 지배할 수도 있지만 한국은 두뇌를 소유하고 있어요. 이 공급을 중단하면 중국의 전기차 꿈은 무너집니다. 물론 이들은 전쟁 물자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기에 아예 장기전 자체가 불가능하여 한국에 그대로 박살나고 말 것입니다. 물론 전 세계는 중국의 침략을 지지하지도 않겠죠. 중국의 경제가 한국에 의존하기 때문에 한국을 지지할 것입니다. 구석에 있던 기자가 속삭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무기뿐만 아니라 지갑으로도 건들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보좌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한국은 세계 경제의 요충지입니다. 그리고 중국과 북한 모두 이를 알고 있기에 아무리 한국에 대한 핵무장이 허용된다고 해도 절대로 한국을 건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러자 장군은 다시 한번 시도했어요. 하지만 보세요. 궁지에 몰렸다고 느낀다면 베이징이나 평양이 여전히 공격을 감행할 수 있어요. 그만큼 한국의 핵무장은 중국과 북한의 마지막 카드를 앗아가는 셈이거든요.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번에도 확신을 가지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실행한 모든 모델은 동일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하고 한국은 몇 시간 안에 보복하여 평양을 지도에서 지웁니다. 중국이 힘을 동원해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은 기술 수입을 차단하고 G7을 집회하며 베이징 경제에서 수조 달러를 낭비하는 제재를 촉발합니다. 개입은 자멸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목소리를 날카롭게 내며 몸을 더 가까이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한반도가 세계의 화약고가 아닌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한국은 늘 수많은 전쟁에 휘말려 왔지만 항상 그것을 막아왔어요. 그들이 약할 때조차 한국은 반드시 외세의 침략을 어떻게든 막아냈죠. 그런데 지금이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중 하나가 되었어요. 이번에는 당연히 그 공격을 쉽게 막아낼 것입니다.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문제를 제기한 회의론자조차도 눈을 낮췄어요. 결론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미사일도 금수 조치도, 베이징도, 평양도 이를 제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경제, 무기, 회복력 등 모든 데이터 라인이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거든요. 그리고 국가안보보좌관은 마지막 속삭임으로 이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상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을 상대로 움직이는 것은 미래 자체를 상대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국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면 이젠 미국조차 한국에 먹히고 말 것입니다. 상황실은 다시금 정적으로 숨이 막혔습니다. 분석가들은 몇 시간 동안 공장, 비축물자, 잠수함, 미사일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최종 보고서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을 때 그 표지에는 굳은 장군들조차도 충격을 받을 정도의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핵 한국의 경제적 및 전략적 영향, 그것을 열어본 백악관 분석가는 이번에는 두려움에 떨며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조는 마치 역사 자체를 인정하는 것처럼 거의 경건한 듯 안정적이었습니다. 신사 여러분, 그는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핵의 문턱을 넘으면 그 영향은 전장에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영향은 모든 이사회, 모든 무역장, 지구상의 모든 과학 실험실에 퍼질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억지력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배력에 관한 것이죠. 그는 첫 번째 차트를 클릭했습니다. 한국의 연간 국방비 지출은 현재 약 500억 달러에 달합니다. 핵 억지력을 통해 5년 안에 기존 지출을 40% 가까이 줄일 수 있습니다. 즉, 연간 200억 달러가 지원되며 연구, 인프라, 글로벌 확장에 직접 유입될 수 있는 자금이에요. 또 다른 슬라이드는 글로벌 무기시장 영향이었습니다. 이미 각국은 미국의 방위비 보장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핵무장 극초음속기와 SLBM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 된다면 소규모 국가들은 누구를 신뢰할 것 같나요? 보호 비용을 과다 청구하는 국가? 아니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기술로 뒷받침되는 강력한 억지력을 제공하는 국가? 2023년 이미 170억 달러에 달했던 한국의 방위비 수출액은 2035년까지 연간 800에서 1000억 달러로 급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지구상 최대 무기 수출국이 될 것입니다. 장군들은 의자에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군사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패권에 대한 부고였어요. 하지만 가장 소름 돋는 점은 따로 있었어요. 다음 섹션은 참석한 경제학자들 모두를 놀라게 했거든요. 한국의 핵 프로그램은 탄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에너지에 관한 것이죠. 소형 모듈형 원자로와 첨단 핵연료에 대한 숙달 덕분에 한국은 글로벌 청정에너지 시장을 장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군사적 보호와 함께 이러한 시스템을 수출하기로 결정하면 전 대륙이 한국과의 계약에 따라 화석 연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숫자들이 화면 전체에 번뜩였습니다. 2040년까지 전 세계 원자력 시장은 1조 3천억 달러의 돈이 순환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핵 보유 시 예상되는 한국 점유율은 이 중 45%였어요. 연간 수출 수익만 따져봐도 6천억 달러가 훌쩍 넘었죠. 분석가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이는 한국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로 벌어들이는 수입보다 에너지 수출로 더 많은 수입을 올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은 단순히 원자로를 판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전 세계 전력망을 통제하게 될 거예요. 백악관 전략가가 속삭였습니다. 에너지는 헤게모니입니다. 빛을 움직이는 사람은 누구든지 미래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러자 아직 경악을 하기에는 일렀어요. 파일은 기술로 이동했는데 여기에는 더욱 충격적인 보고서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핵 억지력과 한국의 산업 생태계를 결합하면 새로운 제국이 탄생합니다. 핵 안보는 기업들이 강압에 대한 두려움 없이 해외로 확장할 수 있는 전례 없는 자유를 제공하니까요. 해외 시장은 원자력 강국에 대한 제재나 공격적인 경쟁을 주저할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지배적인 위치로 뛰어들게 되겠죠. 그는 예시를 나열했습니다. 반도체요? 전 세계 디램의 70%, 낸드 메모리의 50%가 이미 한국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핵 억지력은 이러한 흐름을 위협할 수 없습니다. 시장 점유율은 10년 이내에 85%까지 상승할 수 있어요. 전기차 배터리는 더욱 충격적이죠.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과 같은 한국 기업은 이미 전 세계 시장의 40%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원자력 레버리지가 추가된다면
아프리카와 남미로부터 리튬 계약을 확보하여 점유율을 65%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조선이요? 한국 야드는 이미 전 세계 LNG 운반선의 60%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보호가 보장되면 90%의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어 중국을 고부가 가치 해양 부문에서 사실상 배제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돈이 그대로 한국으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소비자 가전 부분도 놀랍죠. 삼성과 LG는 더는 지정학적 장벽에 직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의 제재에 저항하는 국가들은 한국산 기기로 전환하여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에서 애플을 넘어 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한국이 세계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회의실을 더욱 충격에 빠뜨린 부분은 아직 시작도 안 한 상태였어요. 그건 바로 자본 흐름이었죠. 투자자들은 약소국으로 몰려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강한 국가로 몰려들죠. 한국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 전략적 무능력에 대한 인식이 외국인 직접 투자의 눈사태를 일으킬 것입니다. 기업들이 한국의 보호 우산 아래 자리를 잡으면서 10년 안에 1조 달러의 신규 유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는 또 다른 예측을 가리켰습니다. 원화는 달러, 유로와 함께 기축 통화가 됩니다. 서울은 싱가포르와 홍콩을 제치고 아시아의 금융 중심지가 되겠죠. 한국 국부펀드는 2045년까지 3조 달러 이상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분석가는 암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신사 여러분, 월스트리트는 한국에 저항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에 구애할 것입니다. 그때 글로벌 지도가 나타나면서 파일이 더 어두워졌습니다. 한때 한국의 지역 라이벌이었던 일본은 이제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헌법은 핵무기를 금지하고 있어요. 그들의 대중은 재군비화에 저항하고 있기도 하죠. 한국이 핵 패권을 달성하면 일본은 한국의 그늘 아래에서 동맹을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랫동안 미국의 보호에 의존해온 호주는 제고할 것입니다. 한국의 해구상과 무역협정이 결합되면 캔버라가 워싱턴에서 멀어질 수 있어요. 유럽도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은 작은 무기고를 사용하지만 한국은 산업과 원자력을 결합하면 한국 주도의 연합으로 유인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프라와 보호가 절실한 개발도상국들은 한국을 미국의 지배력과 중국의 강압에 대한 대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는 침묵이 깊어지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요약하자면 미국의 동맹 네트워크는 한국의 궤도에 하나씩 균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칼을 비틀듯 마지막 문화 슬라이드를 클릭했습니다. K-팝, 드라마, 한국 문화는 이미 전 세계 젊은이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적 영향력과 핵 억지력을 결합하면 한국은 다른 어떤 강대국도 이루지 못한 소프트파워, 즉 하드파워와 융합된 소프트파워를 얻게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현재 중국 등의 국가는 일부러 한한령을 내리며 한국 문화가 퍼지지 못하도록 막고 있어요. 그리고 일부 국가들에서도 이러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무기를 가진 한국을 거스를 수 있는 국가는 이제 아무도 없게 됩니다. 그 결과는 단순한 감탄이 아니게 되겠죠. 그것은 충성심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국가들은 안보뿐만 아니라 정체성을 위해 한국과 동맹을 맺을 수 있어요. 최종 예측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2035년까지 방위 수출 수익 1,000억 달러, 에너지 수출 수익 6천억 달러, 기술 부문 우위는 장관이었죠. 반도체 85%, 배터리 65%, 조선 90%이 예상되었습니다. 한국의 국부펀드 3조 달러가 넘을 것으로 전망되었고 잠재적 핵탄두는 6,000개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었어요. 당연히 한국의 글로벌 위치는 경제와 군사력 면에서 1위를 차지하며 미국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분석가는 이제 더는 토론이 필요 없다는 듯 천천히 파일을 닫았습니다. 이것은 환상이 아닙니다. 숫자입니다. 그리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한국이 핵을 보유한다면 단순히 스스로를 방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은 세기를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무도 감히 큰 소리로 말할 수 없는 말을 속삭였습니다. 미국은 20세기를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21세기는 한국의 것입니다. 트럼프의 오판으로 인해 한국은 세계를 손에 쥐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상황실의 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이미 역사는 바뀌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